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급락과 국민청원 10만 명 돌파 등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 내부에서도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시장 상황과 당내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유효 관세율이 7개월 만에 2.5%에서 18.3%로 급등하며 9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일대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발 관세 정책은 미국 가계의 실질 소득을 연 2,400달러 이상 줄이고 의류, 신발 물가도 최대 40% 급등시킬 전망입니다. GDP 성장률도 매년 0.4%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첨단 산업 분야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배터리 분야의 미국 현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첫 금융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LG화학이 진행 중인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10억 달러 규모의 보증을 통해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3분기 연속 감소하던 소매 판매가 2분기 들어 감소폭을 크게 줄이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비 쿠폰 효과가 반영되면서 소매 판매가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도 1.4% 증가하며 재화 서비스 소비가 동시에 개선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국내 증시 모두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7월 한 달 동안 상승했던 상승분을 8월이 되자마자 모두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배경 속에는 고용 쇼크가 있었습니다. 7월 수치도 부진했었지만 5월과 6월 수치를 기존 대비해서 90% 정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통계국장 해임을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지가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캐펙스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픈 AI가 신규 자본 투자 소식을 전했는데요. 잠시 후에 내용 자세하게 들여다보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 이어서 올해는 중국에서 냉동 김밥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죠. 더불어서 K-팝 데몬헌터스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챌린지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밥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올해는 우양보다 풀무원이 먼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도 잠시 후에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용과 관세 쇼크가 있다면 국내에서는 과세 쇼크로 인해서 상승하던 흐름들이 잠시 끊기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는 어떤 전략들 세워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AI에 돈이 몰리고 있다입니다. 오픈 AI가 최근에 신규 자본 투자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또 엔스로픽도 아이코닉 캐피털 주도로 해서 신규 자금 조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최근에 실적을 내놓으면서 캐펙스 투자에 대한 유지 혹은 상승에 대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AI에 돈이 몰리는 이유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픈 AI가 최근에 이제 400억 달러 조달 계획 중에 이제 83억 달러를 조달했는데 이게 이제 오픈하자마자 이제 바로 조달이 됐습니다. 엄청난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제 조기 추가 공급의 5배가 이제 금방 배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기 라운드에서 조기 마감이 됐고 주요 투자자로는 이제 그 블랙스톤이라든가 이제 피델리티라든가 주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위 배달이 됐다고 하고요. 타이거 글로벌 등 됐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이제 전체 400억 달러 펀딩 중에 최대 후원자로 지위는 계속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원래는 을이어야 되는데 이런 AI 이제 그 오픈 AI가 갑의 위치에서 골라서 투자자들 이제 선정할 정도로 인기라고 하고요. 경쟁사인 엔트로픽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신규 자금 조달 협상인데 30억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기업 가치가 이제 최근에 올랐고요. 그래서 1,700달러 정도로 이제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3월 당시에 이제 기업 가치가 61억 5천만 달러에서 급격하게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동계 자금 확보에 적극적이고요. CEO가 계속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동 자금 없이는 경쟁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왜 이제 의뢰 입지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펀드를 모금하는 기업에 이제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왜 갑의 위치에서 기업들을 골라서 자금을 받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아마 이제 AI 기업들이 희귀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에 단 2~3개밖에 갖지 않은 전설의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챗GPT라든가 클로시시장 이런 최고급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에 지금 돈을 못 넣지 못하면 평생 기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등이 있는 회사가 전 세계 향후에는 다 가져가는 이런 어쨌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00명이 하는 게임에서 1등이 상금을 아마 90%를 가져가는 구조라면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한 것처럼 향후에는 AI 몇몇 회사가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줄을 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맛집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뭐 줄을 서야 이제 한정된 메뉴를 맛볼 수 있는 것처럼 AI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뭐 엔트로픽에 투자를 해서 AWS에 이제 AI를 기능을 먼저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을 서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장 속도가 이제 지금의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밑은 짓이 빠르게 이제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1년 만에 작은 씨앗이 초고속의 빌딩을 자라는 것처럼 나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지금의 이제 AI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1년 만에 전 세계 수억 명의 이제 사용자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사용자가 지금 뭐 이렇게 지난해 65억 명이었던 것이 지금 이제 130명 이런 것처럼 사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다른 시장에서 10년 걸릴 성장률이 1년 만에 달성하고 있는 이런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돈이 갈 데가 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돈은 많은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고 수익률을 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AI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돈이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빅테크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는 현재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AI 기업들도 돈을 잘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미스트랄이라고 이제 프랑스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나 코히어라고 있습니다. 띵킹머신 등 각각 수천억, 뭐 수조 원들도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대장 기업이죠. 이제 오픈
오픈AI처럼 돈을 그렇게 많이 모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픽처럼 크진 않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보시면 언어라는 장벽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장벽이 있고 어차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AI 기술이 되지는 않지만 각국이 이제 언어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인가 메타들도 AI 전쟁 중입니다. 인재들을 많이 선점을 하고 있고 주말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플이 AI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자신들도 AI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CEO도 이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2025년에도 이제 AI 인프레만 이런 많은 빅테크들이 400조 원 가까운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AI 칩이라든가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로 이제 자신들이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픈AI 같은 이런 회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거나 이제 직접 AI 투자에 나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올해 이후에는 정말 AI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자들이 봤던 부분은 캐펙스에 대한 부분이었죠. 캐펙스 투자가 여전히 유지된다면 AI에 대한 속도감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특히나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현재는 AI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마무리하고 두 번째 키워드 먼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폐소입니다.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오면서 테슬라에게는 사실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뉴스인데요. 오토파일럿과 관련해서 사망 사고를 둘러싸고 있는 소송 중에서 테슬라가 일부 패소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일단은 거액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너무 오래전 일이라 한번 사건 사고를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건 개요는 이겁니다. 2019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미국 플로리다에서 테슬라 S 모델에서 이제 SUV와 이제 충돌했어요. 도로변에 서 있는 SUV와 충돌을 했는데 근처에 있는 커플을 치어서 여성은 사망을 했고요. 남성은 중상을 입었는데 운전자가 통화를 하다가 전화기를 떨어뜨려서 주의를 잃었다는 거고요. 오토파일럿이 이제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를 못했던 사고고 이제 소송 결과는 8월 1일 날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이 판결을 했습니다. 테슬라 책임을 33% 정도 인정을 했고요. 배상금 중 3억 2,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58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피해 보상금은 1억 2,900만 달러고요. 징벌적 배상금은 2억 달러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측 주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오토파일럿 장애물을 인식을 대응을 못했다라는 거고 테슬라가 이제 오토파일럿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측 주장은 이런 겁니다. 운전자 과실이 전적으로 원인이었다. 운전자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였고 배심원단의 판단은 운전자가 과실 일부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였고 다만 배심원단의 판단은 과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테슬라의 기술적 어쨌든 과실이 기술 결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요걸로 이래서 어쨌든 말씀하셨던 대로 테슬라가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향후에 좀 판단을 이야기하거나 요 부분에 대해서 오토파일럿에 대한 어떤 책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오토파일럿 관련한 소송에서 향후에 패소해서 거액의 배상을 했던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향후에 많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이거 말고도 10여 건의 이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요 유사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주가에도 이제 하락했습니다. 요 이후에 이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름 때문에 이제 운전자가 오해했다라는 의미가 있고 안전 기능 때문에 제대로 이제 작동이 안 했다라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마케팅할 때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마케팅을 향후에 오토파일럿 마케팅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테슬라 책임 속에 일단 수천억 달러를 배상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하면 또 자율주행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FSD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기사가 보도가 된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산업에 있어서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될지 우려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향후에 자율주행을 쓸 때 상당히 신중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오토파일럿 같은 이름을 오해를 불렀다고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도 이제 이 표현을 함부로 못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판결이 33%의 어쨌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이 표현을 함부로 못 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자동차 회사도 책임질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회사가 테슬라 책임을 너네들 잘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사고가 나면 대부분 운전자 탓이었는데 이번 판결로 차를 만든 회사도 책임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징벌적 책임을 지었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더 강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미국 정부나 유럽이 앞으로 더 강하게 이제 테스트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완벽하지 않으면 자율주행을 팔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신중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사고가 나면 소송이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자율주행차들도 투자할 때 리스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율주행하면 완전 자동차가 아니라 생각을 하고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조 기능 정도로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율주행과 관련한 이슈 살펴봤고요. 테슬라의 오늘 정규장에서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세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음모론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배경 속에는 고용 쇼크가 있었습니다. 7월 수치도 예상치보다 좀 덜 나온 부분도 있었지만 가장 문제가 됐던 건 5월과 6월 수치가 기존에 있었던 수치 대비해서 90% 정도 하향 조정됐다라는 부분 때문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통계국장 해임론을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내용부터 우선 점검을 좀 해볼까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고용 증가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됐다고 나온 건 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걸 내놨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임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해임 명령을 했고요. 이 부분에 이제 고용 증가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가 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보고서가 정치적으로 조작됐다는 겁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는데 이게 어쨌든 민주당을 위해서 그렇죠. 이제 노동통계국장이 에리카 맥엔터티인데 요 국장이 그렇게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임을 했고요. 어쨌든 7월 배경은 이런 겁니다. 7월에 어쨌든 신규 일자리가 7만 3천 개보다 7만 3천 개가 나왔는데 이게 예상보다 훨씬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5월, 6월 고용 증가치도 20만 개 이상 하향 조정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는 설문조사 기반이고 수정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근데 이 수정을 하는 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원래 통상적인 절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분해하고 어쨌든 화를 많이 냈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책임자를 내보내며 정치적 메시지를 발산했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하면서 이제 국장을 해임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통계 신뢰성까지 흔들릴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인 거고요. 앞으로 이제 투자자나 시장의 불안 요소를 했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해임은 경제적 데이터의 독립성이나 신뢰성을 우려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많은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제 수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안에서 수정 조정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만 이 수치 자체가 90% 정도 하향 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급락하면서 4.2%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고용이 좀 덜 나오게 되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9월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결정을 통해서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득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임 전가를 함으로써 이제 지지층 결집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워싱턴 관료대 이제 트럼프 구도를 하면서 자신에게 어쨌든 결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고, 그다음에 지금 자신이 약간 자신에게 안 좋은 앱스타인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의제를 전환할 수,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제를 전환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크다고 하고 언론 초점이 통계 신뢰성 논란을 옮겨가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신에게 있던 앱스타인을 좀 바꾸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자신의 권력에 대한 권위 과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인사에 대한 절대적 통제력을 과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책임 전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게 통계 조작을 함으로써 이 부분에 전임의 바이든 책임이다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있는데 이게 좀 안 좋은 선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 대통령도 이런 게 했거든요. 물가 상승에 통계 조작을 하면서 결집을 하면서 통계청을 해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함으로써 오히려 더 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게 좀 있고요. 아르헨티나도 통계 기관을 개입한 적이 있어요. 2017년에 있는데 이것도 안 좋았고 닉슨 대통령도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선례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체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독일에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노동통계국장 해임을 지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마치 트럼프가 지금 경기 침체를 유발한 것 같은 느낌을 만들다 보니까 그 프레임을 씌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분이 좀 나빠하는 듯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체크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네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2억 달러 백악관 수리비입니다. 연준 수리비를 좀 비난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 국빈무도장을 백악관 캠퍼스 내에 새롭게 건립하는 계획이 15년 만에 현실화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의외인데요. 사실 다 내로남불의 전형. 원래 뭐 이분이 그러시긴 한데 약간 이게 또 갑자기 이제 주말에 발표돼서 깜짝 놀랐는데 백악관 캠퍼스 동관입니다. 정통적으로 이제 영부인 사무실이 있던 자리인데 이 부분에 이제 9만 평방미터인데 이제 650명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스트룸의 3배인데 예산은 2억 달러입니다. 이제 사적 기부 자금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있는 작업을 하겠다는 건데 착공 시기는 다음 달부터 할 생각이고요. 스타일은 루이 14세풍으로 이제 영감을 얻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고 이제 말하라고 약간 이런 디자인처럼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대통령은 제대로 된 무도장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백악관 입장은 이제 행사 공간이 부족했고 미래 행정부가 국민을 위한 시설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백악관의 이제 건설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공간이 부족했다라는 거고 보안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호텔을 계속 빌려서 그동안 했는데 이게 보안상의 문제가 계속 있다라고 얘기하고 외교적 체면이 좀 있다라는 얘기고 정치적 업적을 쌓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맞싸이면서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게 그 전에 이제 다른 연준의 공간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면서 이 2억 달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게 뭐 기부를 받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기부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세금 문제가 또 생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이전에 연준 수리비를 두고서 좀 사치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다시 현장을 같이 둘러보는 듯한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백악관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일단 시장에선 좀 사치스럽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치스럽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로는 세금으로 이제 연준은 들어간다고 낭비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계속 이제 투자를 받아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내세우고 있고 이 부분은 국빈을 받는 공간이다. 연준과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빈을 받는 공간이 너무 낡았고 미국의 위신을 새로 세울 필요가 있다. 연준은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냥 이 부분은 숨겨져 있는 공간인데 이거는 밖으로 내보낸 공간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논리를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자금 출처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이 연준은 세금으로 하지만 이거는 자신은 철저하게 모두 다 기부를 받아서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 건과는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논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왜냐하면 그전에 에어포스 원도 세금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걸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나중에 내세우는 논리와 향후에 이제 쓰는 돈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에어포스 원도 처음에는 세금으로 안 하고 기부를 받아서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전액 세금으로 가고 있다. 아니면 전용으로 하는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트럼프 논리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뻔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뻔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황만 바뀌었지 본질은 큰 돈을 들여서 이제 건물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내로남불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아닌 남이 하면 낭비, 내가 하면 투자라고 하는 이중잣대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비슷한 사례가 비슷한 사례도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캘리포니아 시절에 이제 아놀드 슈와츠제네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시죠?
네네.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공 시절에 이제 지출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도 그래서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수백만 달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면 이제 지출을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사무실에서 수백만 달러를 쓴 적이 있거든요. 이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경우에는 대중은 말은 절약, 행동은 사치로 느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 신뢰를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지만 아마 이것도 아마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은 향후에 계속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세금을 쓴다, 쓰지 않는다. 요 사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좀 바뀌고 있는 듯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국민들을 통한 비판의 여론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다섯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10억 달러 거절한 사람들이고요. 메타 마크 저커버그 CEO가 AI의 진심이다 보니까 AI에 특화된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 전달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10억 달러 제의를 받았었던 오픈 AI의 전 최고 기술 책임자들이 제안을 좀 거절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좀 들려주시죠. 3명이 있습니다. 최근에 거절을 했던 인물이 3명이 있는데 미라 모라티라고 있어요. 띵킹 머신 랩 창업자인데요. 이분이 있고 이제 엔데로 톨릭이라고 띵킹 머신 공동 창업자 요 분이 2명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리아 수츠케버라 오픈AI 공동 창업자가 있습니다. 이제 SSI 설립자인데 이 분들에겐 다 10억 달러 이상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요 사람들의 거절 이유는 각각 다르지만 나는 돈보다 정신이 중요하다. 정말 부럽습니다. 이 정신이 어떤 건지. 1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미라 모라티는 이제 스타트업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회사를 대기업에 매각하면 연구 방향과 이제 의사결정이 메타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절을 했고요. 앤드루 털릭은 이렇습니다. 사명감과 팀의 15억 달러 조건보다 함께 AGI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리아 수츠케버는 오픈AI 창업자인데요. 안전한 메타와 같은 대기업에서는 상업적 속도를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은 거절한다라고 합니다. 셋 다 모두 이런 겁니다. 돈보단 사명, 자유로운 연구 철학이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돈보다 이런 것들을 거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적 연구 방향과 이런 것들이 있고 누구 밑에 가서 일을 하기가 정말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자신들은 이 부분에 돈은 충분하다. 자신은 이 상업적 가치나 철학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이 부분에 좀 더 자유롭고 유연한 환경을 지키고 싶다라는 게 이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철학이 맞지 않다는 거고 누구 밑에서 하는 것보다 같이 향후에 이제 철학 같이 이제 공동 CEO를 제안했으면 자신들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철학을 공유해달라는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는 거고 돈을 함께 벌자라는 것들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가서 그러니까 AI를 세상의 가치로 나눠 쓰는 거는 좋지만 돈을 벌자는 거 맞지 않다는 것들이 안 맞다라면서 못하겠다라는 게 이런 건데 저는 이분들 때문에 AI가 좀 더 비전이 있고 좀 더 따뜻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좋다라는 게 좀 이번에 좀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인재 관련한 내용들 영입 속에서 일단 거절했다라는 부분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으로서 이렇게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비금전적인 요소들도 좀 있을 텐데 네네네.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하고 강력한 사명을 제시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버는 AI가 아니라 문명과 진보를 시키는 AI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오픈AI가 처음 시작했을 때도 아마 공공성이라는 이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게 그 공동 CEO를 제시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연구의 독립성과 자유를 보장했어야 되는데 돈보다 하면서 자신의 밑에를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불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돈이 아닌 영향력과 중심의 보상이 있었을까. 앞에 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문화적 윤리적 가치관이 일치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최첨단 연구 자원과 인프라 그리고 팀 전체를 이동시켰어야 되는데 CEO만 쏙 뽑아오는 부분들이 아마 불쾌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있었어야지 이런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메타의 인재 영입과 관련된 키워드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본부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플리토가 15% 급등하면서 1위 차지했고요. 풀무원도 11%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SOS랩 8%, 청담 글로벌 7% 올랐고 로키텔스케어도 6%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풍산이 17%로 낙폭이 큰 모습이고요. 넥스틸도 10% 빠지는 모습입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10%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코오롱과 HD 현대까지 나란히 9%대의 낙폭을 그렸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풀무원부터 살펴볼 텐데요.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냉동김밥이 유행을 하면서 우양의 주목을 좀 받았다면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풀무원이 먼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11% 넘게 오름 세션했습니다. 먼저 상승 배경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풀무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 증시가 좀 전반적으로 약했는데도 애프터마켓에서 11%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 큰 이유로는 바로 중국에서 불고 있는 냉동김밥 열풍 때문인데요. 최근 중국의 SNS인 샤오홍슈와 웨이보에서 풀무원 냉동김밥을 시식하는 영상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지 20, 30대가 간편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한식 한 끼로 받아들이면서 입소문이 빠르게 퍼진 건데요. 여기에다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데몬헌터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 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곳에서 좀 김밥을 먹는 장면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화제가 되면서 틱톡에서는 김밥 먹기 챌린지까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열풍들이 함께 합쳐지면서 실제 매출로 이어지게 됐고요. 풀무원은 지난해 9월 중국 대형마트인 샘스클럽에 입점을 했습니다. 11개월 만에 250만 주를 팔면서 약 104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당초 목표가 연간 186만 줄이었는데 훨씬 빨리 초과 달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성과 덕분에 상반기 중국 법인 매출도 작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처럼 또 하나의 글로벌 K푸드로 성장할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리게 됐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 조금씩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K-팝 데몬헌터스의 챌린지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더 큰 폭의 주가 상승도 같이 시현이 됐습니다. 중국은 워낙 인구가 좀 많기 때문에 이쪽 안에 시장을 잘 잡게 된다면 많이 팔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풀무원은 이제 중국 쪽에서의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들을 좀 세우고 있을까요? 네, 현재 풀무원은 중국에서 참치김밥 한 가지 제품만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식재료를 들여오는 규제가 좀 까다롭다 보니까 제품을 다양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10월에는 중국 식품업체와 OEM 계약을 맺고 현지에서는 직접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물류비를 줄여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요. 이제는 참치김밥 말고도 다양한 메뉴를 선보일 수 있게 됩니다. 풀무원은 이미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중국 시장의 성과가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으로 해외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기업 가치가 5배 이상 뛰었던 것처럼 풀무원도 김밥 브랜드가 중국에 확실히 자리 잡히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다시 평가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이런 기대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풀무원은 대신 이제 오늘은 좀 떨어지고 있네요. 이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차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3.7% 정도 밀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풀무원의 냉동김밥, 우양의 냉동김밥 같은 종목들 추가적으로 더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앞서서 우리 고은 앵커가 언급 줬던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관세 폭탄 때문에 요즘 사재기 나타나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많이 보도되고 있으니까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K푸드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로킷 헬스케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장한 이후에 첫 분기만에 지금 영업이익 흑자를 냈다라는 소식 속에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부터 먼저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로키텔스케어가 지난 2분기에 매출 60억 원을 기록했고요. 또 영업이익도 6천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1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냈는데 이번에 바로 흑자로 돌아선 건데요. 특히 기술 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이 상장 후 첫 분기만에 손익 분기점을 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와 시장에서는 큰 주목을 받은 거고요. 회사는 매출이 60% 넘게 늘어난 덕분에 흑자 전환이 가능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빠른 실적 개선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매출 기반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바이오 기업이 상장 초기부터 수익성을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가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신뢰를 주는 포인트였고요. 그 결과가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6% 이상 뛰게 됐습니다. 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한 경우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기술 특례는 부정적인 케이스들이 좀 더 많았는데 이번에는 상장하자마자 흑자를 냈다는 긍정적인 케이스로서 주목을 좀 받게 됐습니다. 지금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실적을 전망한다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예상하고 있을까요? 네, 회사는 이번 실적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외국계 투자사들이 대거 참여를 했던 300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서 추가적인 성장 자금까지 확보를 한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미국과 한국, 중국에서 장기재생 관련 핵심 특허를 잇따라 확보를 했습니다. 5가지 바이오 잉크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어서 AI 초개인화 장기재생 플랫폼이라는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 당시에 올해 목표로 제시했던 매출 238억 원과 연간 영업이익 흑자 달성도 이제는 훨씬 현실적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미 2분기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연구개발 속도와 사업 확장이 더욱 빨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이런 기술력과 재무 안정성 그리고 글로벌 진출 전략이 모두 투자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상장하고 나서 첫 분기에 벌써부터 흑자를 좀 기록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받은 상황이고요. 이러한 흐름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4.5% 넘게 현재 상승불 켜져 있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하나오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이제 국내적인 과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크게 급락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쪽, 특히 하나오션은 잘 버텨주는 듯한 움직임을 좀 나타냈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가 진짜 4% 가까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요. 하나오션은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 중 유일하게 상승 마감한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달 동안 8,800억 원을 넘게 하나오션을 순매수하면서 주가가 40% 이상 급등을 했고요. 시가총액은 36조 원에 육박을 하면서 네이버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13위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있었습니다. 양국이 합의를 하면서 한국에 부과될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고요. 특히나 한국 정부가 제안을 했던 마스카 프로젝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협상 타결의 핵심이 됐습니다. 여기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에서 1,500억 달러가 한미 조선업 협력 펀드로 조성이 되면서 미국 조선소 현대화와 인력 양성, 기자재 공급망 재편에 쓰이게 되는데요. 이미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설비 투자와 LNG 건조 계약을 진행 중인 하나오션이 이 펀드의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졌고요.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제 확실히 이제 미국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필리조선소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한화오션이나 한화시스템까지도 같이 지분을 인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미국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게 된다면 한화오션은 어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 체크해 볼까요? 네, 전문가들은 한화오션이 미국 조선업 재건 과정에서 핵심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조선소 건조 능력을 현재보다 10배로 늘릴 계획이고요. 미국 조선사 오스탈 인수도 추진 중이어서 이 인수가 최종적으로 성사가 된다면 군함 시장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 직접 필리조선소를 방문해서 마스카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 이후에 협상 타결이 이뤄졌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즉 미국 정부가 실제로 한화오션을 조선업 부활의 핵심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런 점들이 투심을 좀 끌어올리고 있고 또 정부 지원과 법안 추진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미국과 이제 관세 협상 이후에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화오션은 오늘 좀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3.5%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필리조선소 지분을 같이 인수했던 한화시스템은 4.1% 하락하는 모습 현재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하락했던 종목들도 차례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풍산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싼 방산주다라고 하면서 주목을 최근에 좀 많이 받았었는데 실적이 이 기대치에는 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들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일단 풍산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 성과를 내놨습니다. 매출은 1조 2,900억 원으로 전년보다 조금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936억 원으로 40% 넘게 줄었고요. 증권사들이 예상했던 1,100억 원대보다도 크게 낮은 실적이었습니다. 방산 부문의 이익률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고 또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스포츠탄 판매도 줄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풍산이 원래는 구리 가격 상승 수혜주로 꼽히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반대로 흘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0% 구리 관세를 예고했을 때는 뉴욕 구리 선물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이 백악관이 원료와 폐구리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구리 가격이 하루 만에 2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가격 변동이 실적에 악영향을 줬고요. 투자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가격도 출렁이고 특히나 이제 관세에 대한 정책도 좀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실적이 좀 부진했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잘 나올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좀 하고 있을까요? 사실 회사 측은 하반기에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미 수출에 대한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 같은 원가 부담도 커지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요. 구리 가격도 워낙 변동성이 크고 또 3분기 수요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분간 실적 안정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산 기업으로서의 기대감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풍산은 국내 유일 탄약 생산 업체이고 탄피 생산 경쟁력도 독보적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법인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인도지사 설립도 검토 중에 있고요. 아프리카와 동유럽 시장 진출도 준비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사거리 연장탄 양산을 안정화하고 또 수출에서는 시장 확대와 납기 준수로 인해서 미국 관세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전략을 함께 세웠습니다. 결국에 주가 반등은 구리 가격이 안정되고 관세 정책이 명확해질 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당분간은 변동성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총알이나 탄피 관련한 기업이기 때문에 자주 국방 키워드가 등장할 때 한 번씩 좀 더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3.6% 정도 하락볼 현재 켜져 있고요. 13만 원 선에서 가격 형성되는 모습 나타납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키움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7% 정도 떨어졌는데요. 이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충격을 정규장에서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그대로 받아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은 지난주 금요일 애프터마켓에서 7%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실망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기획재정부가 기업 배당을 늘리기 위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고 세율을 25%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발표된 세율이 35%로 기존 예상보다는 높게 나와서 감세 효과가 기대보다 줄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한 종목 보유액인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춰졌고요. 증권 거래세율도 0.15%에서 0.2%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런 세 가지 조치들이 동시에 투심을 위축시키면서 증권주가 함께 타격을 받은 건데요. 같은 날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도 5에서 7%대 하락을 했고요. 금융지주사 주가가 일제히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기존에 기대했던 것보다도 세율이 훨씬 좀 높았고요. 지금 35%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38.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투심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제 개편안 논란 속에서 금요일장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증권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섹터에 영향을 좀 주겠지만 증권주 중심으로 좀 본다면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네,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영향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전체 상장사 중에서 14% 정도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특히나 대주주 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연말에 양도세 회피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주, 증권주가 당분간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기업 배당 확대라는 큰 방향성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고 세율이 낮아지거나 또 적용 대상이 넓어질 경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살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좀 증권주가 빠르게 반등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장의 시각입니다. 네, 세제 개편안의 내용은 일단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의견도 아마 청취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단계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 키움증권은 지금 0.85% 약보합 정도 흘러가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오늘 넥스트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일장 이슈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부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고용 지표가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관세 충격이 이제는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폭락을 했는데요. 좀 굉장히 또 낙폭이 심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9월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살아났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테크들의 랠리 또한 좀 멈췄다라는 점까지 봤을 때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도 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거의 4% 가까이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기관들의 매도세도 강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좀 금요일 시장 굉장히 웃지 못하는 시장이 계속해서 펼쳐졌는데 매도세도 강했거든요. 전일장의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침부터 네. 좀 흔들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하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했고 그에 대한 어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전날이죠. 전날 주가가 또 올라서 출발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국내 증시의 최고점 자리가 3,316포인트거든요. 네. 역사적인 신고가를 앞두고 거기서 한번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좀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 하락이 좀 더 깊게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도 역시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의 선반영된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 이제 불안감들이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주가가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인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빠져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주가의 경우에는 항상 이제 중요한 자리에서 크게 뭐 흔들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제 이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요, 뭐 크게 중요한 그 자리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흔들렸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방으로 꺾일 수 있는 분위기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어떤 의미 있는 구간 안에서의 불안감이 극대화돼서 이제 주가가 한번 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항상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단기 차익 물량들이 많이 빠져나왔고 보통 이렇게 흔들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의 주가 하락은 신고가 부근에서 좀 악재들이 같이 겹치면서 투매가 좀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주가가 여기서 빠질 것이냐? 항상 이렇게 흔들다가 다시 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의 이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상승장이라는 거고 항상 역사적인 신고가를 넘어가기 전에 부담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고 나서 다시 또 자리 잡고 또 올라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니까 지금 지난 금요일 날의 투매, 이 폭락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변치 않는 거는 상승장이다라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부근에서 신고가 부근에서 밀렸기 때문에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도 알려주셨고요. 좀 차익 매물로 인해서 금요일장이 더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큰 이슈는 있었습니다. 세제 개편안 이야기는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관세 타결에 대한 후폭풍도 있었지만 지금 이 고점에 대한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이런 세제 개편에 대한 실망감까지 겹치면서 관련 종목들도 많이 좀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 대주주 양도세도 50억 원에서 지금 10억 원으로 낮춰진 상황인 거고 분리과세도 25%에서 10% 높은 이제 35%까지 추진되면서 이런 고배당주 관련해서도 같이 좀 미끄러졌거든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악재적인 부분에서 이제 노출이 많이 됐고 네. 그래서 증권주가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들 많이 빠졌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앞에서 사실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 좀 낮았다가 다시 이제 이 금액이죠. 금액 기준 자체가 원래 낮았다가 높였다가 다시 낮추게 되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약간 혼란을 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뭐 양도세에 대한 기준 금액이 낮았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못 올라갔던 건 아니거든요. 세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있어서는 이제 주가에 있어서는 좀 악재라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못 올라갈 것이냐 또 그런 문제하고는 좀 별개예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번 정권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결국은 증시 부양을 하겠다. 그리고 코스피 5,000포인트까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증시 부양과 관련된 정책들은 분명히 해줄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엇나간 정책이기 때문에 실망감이 그만큼 컸고 그 실망감에서 매도의 주체가 사실 기관 쪽에서의 주체가 좀 컸었습니다. 보통 이제 기관 쪽에서의 이렇게 매도가 단기 수급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이슈, 재료에 의해서 매도하거나 매수하거나.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이끌어갔던 게 외국인 쪽이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었겠지만 기관 쪽에서의 매도라면 단발성 매도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결정이 아직 확정돼 있거나 그러기보다는 앞으로 나가면서 또다시 뭐 수정될 수 있는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실망감은 분명히 좀 나왔대.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워낙에 좀 안 좋았다 보니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또 그 기대감으로 주가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악재는 노출되어 있긴 했지만 이 악재를 너무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아무래도 악재는 발생했지만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가 바로 기관 쪽의 매도였기 때문에 단발성일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사실 진짜 금요일장에서도 외국인보다 기관이 거의 1조 원 넘게 매도 우위 보이면서 더 큰 폭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단발성인 포커스로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랐던 증시니만큼 이런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실망감이 출회가 됐는데 오늘 바로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죠.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아무래도 상정을 해서 좀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로 이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다시 상승에 대한 빠르게 좀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시장은 그동안 하락장이 너무 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것도 사실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갔어요. 그만큼 상승장에 대한 목마름, 이 갈증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악재가 있었을 때 분명히 또 흔들림이 있겠지만 바로 이제 호재가 또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또 나옵니다. 그게 기관 쪽에서 단발성 수급이라고 했잖아요. 매도했던 금액들은 결국은 증시 자금이 대기 자금이기 때문에 네. 뭐 여러분들도 주식을 팔았을 때 그 판 금액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쓰지는 않잖아요. 보통 이제 팔고 나서 다른 종목을 또 사죠. 그래서 증시 대기 자금들이 또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매수세가 다시 또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제 처리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의 좀 우려감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일단 악재가 또 호재로 이걸 감싸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하락이 잡히고 올라가는 과정까지의 시간적인 부분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무조건 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하락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재료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락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되기 때문에 이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노랑봉투법 이야기해 주셔서 그렇다면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악재가 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안에서 오늘 좀 대비해 봐야 될 만한 그런 섹터들은 좀 있을까요? 만약에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된다고 네네. 하면 이거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또 논란이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제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의 상승에 있어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또 중요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이익을 좀 많이 내야 되고 그런데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주춤할 수 있는 해당되는 약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좀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본다면 노조의 좀 파업이 좀 작거나 힘이 좀 강한 그런 섹터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만약 통과가 된다라는 과정하에 본다면 자동차 섹터라든지 조선업종도 역시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철강업종이라든지 또는 건설, 이 노조의 힘이 좀 강한 쪽 이쪽에 있어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만약에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이 업종에 대해서는 최소한 오늘이라든지 또는 이번 주 내에 좀 회피를 좀 하고 다른 종목 쪽으로 먼저 좀 선점해서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2시에 이제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자동차라든지 조선, 철강이라든지 노조 쪽이 강한 쪽은 아무래도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일 월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7월의 고용 지표뿐만이 아니라 5월과 6월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관세 정책이 이제는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빅테크들도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 때문에 하락폭을 면치 못했는데요. M7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빨간 불이 좀 짙었다라는 점까지 함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엇갈린 흐름입니다. 일단 코스피가 0.16% 하락하면서 111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금요일 시장이 굉장히 크게 또 빠졌던 만큼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우려가 됐었는데 큰 폭의 빠짐은 아니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은 오늘 올라가고 있네요. 0.17% 상승하고 있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시장이 보합권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출발은 이렇지만 이 장 후반까지 어떤 흐름을 보일지까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흐름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58%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조금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가고 있네요. SK하이닉스 1.36%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목표가 이 상향 소식이 좀 들려오긴 했는데요. 함께 참고해서 투자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SK하이닉스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그래도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죠. LFP 배터리에 대한 공급의 계약 소식도 같이 들려온 만큼 체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1.47%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 실적이 잘 나온 후부터 계속해서 좀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29%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난주에는 황제주까지 등극하기도 했었는데요. 잠시 숨고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0.96% 하락하면서 93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의 흐름이 좀 좋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1.78%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에 대한 소식도 있었고 오늘 아침에는 이 일본 제약사와의 또 이 기술을 좀 접목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으면서 시장 확대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좋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상승으로 인해서 같이 힘입어서 이 탄력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1.8%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펩트론도 살펴보겠습니다. 펩트론 지난주에 이 자사주 매입 관련된 이슈와 함께 또 상승한 흐름이었었는데 오늘도 강합니다. 2.3%, 2.6%대 올라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HLB는 다소 쉬어가네요. 1.15%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밖에 바이오 종목들은 오늘 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동향도 살펴볼까요?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매도이 보이고 있다는 점, 포지션에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모두 지금 매수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아침 상황이 크게 빠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이제 포착이 되는데요. 사실 좀 금요일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침 출발 좀 우려하긴 했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금요일날 빠졌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급락 이후에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기술적 반등 구간. 네. 하지만 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연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분명히 또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빠졌다가 올라오는 이 장의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락을 거듭했지만 결국은 마이너스에서 현재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상승으로 전환을 해줄 수 있는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 만약에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닥은 좀 흔들려도 상관없는데 코스피 지수가 상승으로 끝내주느냐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 이후에 연속적인 반등, 오늘 만약에 플러스 마감해주고
내일장에 역시 추가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락이 잡히고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구나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급락 나오고 나서 처음에 반등이 나올 때 이 매수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수라기보다는 조금 지켜보고 나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증시도 어쨌든 빠졌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흐름상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좀 강해지면서 주가가 좀 더 빠진다, 흔들린다고 한다면 여기서 투매 물량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하락이 확실하게 잡혀주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일장까지도 그렇다면 내일장까지도 반등이 확실하게 나와주는지 이걸 꼼꼼히 체크하고 나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뭐 팔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들은 현재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잘 관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증권주 앞에서도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특히나 악재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많이 빠졌던 그런 업종이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건 또 반등이 나왔다는 건 이제 그만큼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많이 급락이 나왔던 제약바이오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또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만약 저가 매수 이후에 반등이 또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 상승에 있어서 가장 또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증시하고 같이 움직이는 섹터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증권주도 오늘 이후에도 반등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좀 나와주는가도 잘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종목들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방향 자체도 지금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걸 보고 나서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금 시장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아직은 안심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좀 반등을 해주는지에 따라서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에 대해서도 지금 매매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제 2시에 본회의가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지만 AI 관련된 모멘텀들도 있습니다. 지금 에이펙 디지털 AI 장관회의가 오늘부터 개최가 되는데요. 관련해서 요즘 AI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성장주들의 랠리도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회의가 개최됨으로써 좀 앞으로의 AI 어떤 모멘텀들을 좀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쪽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뭐 에이펙 AI 장관회의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만큼 이제 여기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건 AI 쪽에 있죠. 네. 그만큼 미국하고 이번에 이제 중국 쪽에 서로 간에 뭔가 좀 경쟁이 좀 치열하게 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 쪽에서 기술력이 거의 뭐 가장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고 이를 추격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양강 구도로 지금 약간 바뀌고 있는데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이제 어쨌든 기술력은 지금 미국을 아직은 중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확실하게 굳히기에 나서려고 지금 하고 있는 움직임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약간의 폐쇄적인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AI 관련해서 기술력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걸 굉장히 차단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중국 쪽에 차단을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AI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거 그냥 갖다 써라. 우리 걸 그냥 소비를 해라. 따로 개발하지 말고 약간 이런 입장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동맹국을 좀 만들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AI 기술도 우리가 조금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이 이번에 AI 장관회의에서 맞부딪히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변에 있어서는 좀 약간 낙수일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많은 이제 동맹국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력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AI 쪽이 그만큼 이 되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다른 기업들 AI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역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서 투자하시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낙수 효과로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또 이러한 이슈도 있거든요. 지금 중국이 엔비디아 H20 칩에 대해서 보안 문제를 또 제기하면서 아직은 엔비디아에게도 지금 시동이 좀 걸린 상황이에요. 그러면 HBM 관련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같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지금 반도체 투톱에게도 아무래도 좀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으로는 또 어떻게 전략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영향으로 본다면 하이닉스 쪽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중국이 더 떨어지는 걸까요? 그런 부분들도 좀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H20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그 네. 칩이라고 좀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엔비디아를 견제한 이제 H20 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건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무역 협상을 아직 하지 않았죠. 네. 그 과정에서 중국의 선심을 쓰듯이 H20 칩을 수출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했으니까 니네 관세 협상을 해라. 약간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국도 사실 H20 정도의 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저사양 칩이거든요. 중국에 납품하기 위한. 그러니까 중국도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그냥 되게 그런 상황들이 되게 달갑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역 협상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견제를 위한 어떤 이제 제스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만약에 타격을 입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HBM 관련주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문제 자체가 주가 하락으로 크게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보안 문제나 뭐 H20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그래도 AI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또 하나 오늘 이 AI 관련된 국가대표 기업 5곳을 발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금요일장부터 조금은 좀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거든요. 오늘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도 오늘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런 관련돼서 어떤 기업들이 되냐에 따라서도 앞으로의 주가 향방이 굉장히 갈릴 것 같아요. 이쪽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정부 정책과 관련된 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국가대표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뭐 그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가 또 진행이 되겠죠. 네.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를 좀 많이 꼽히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적 시즌이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뽑힌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주가 상승의 재료는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반면에 실적이 또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또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기업이 해당이 되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신규로 투자를 한다. 이거보다는 결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적까지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보셔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단발성으로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뭐 종목을 매매를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큰 모멘텀은 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AI에 대한 모멘텀은 있지만 지금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요일 날에 카카오페이 실적 발표하고요. 또 수요일 날은 카카오뱅크 실적, 목요일 날 이제 카카오 실적이 나오네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MSCI 뭐 분기 리뷰라든지 이번 주 굉장히 또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 오늘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 한 주를 좀 정리를 해볼 만한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요? 일단 MSCI 이제 지수 정기 리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결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번 달 말쯤에 반영이 돼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면 이미 편입 예상되는 종목과 편출 예상되는 종목들은 거의 확정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예상되는 편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되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그 전에 만약에 확정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예상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목들이 선출된다면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들은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느 기업이 될지는 아직 몰라요. 확실히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목들을 투자 포인트를 잡기보다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시장은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나왔을 때 기관 쪽에서 이번에 매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기관 쪽에서 팔고 나서 어떤 업종들을 또 사는가. 그래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올 때 그 매수가 집중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을 한번 같이 보고 그쪽에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실적 발표뿐만이 아니라 MSCI 분기 리뷰까지 있으면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갈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어떠하게 지금 포지션을 잡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서 앞으로 이번 주 좀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탑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날 이제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가 오늘은 엇갈림에서 출발을 했는데 다시 또 상승 쪽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강보합 정도 켜져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에서는 좀 빼고 선물에서는 좀 들어오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석을 좀 하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 어떤 수급의 방향성들을 좀 봤을 때 외인의 수급세가 비교적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7월 달 누계치를 보면 6월 대비 거의 한 3배, 한 2.5배에서 3배 정도에 육박하는 수준의 유입량이 좀 확인됐었고 이 부분이 대체적인 어떤 지수를 좀 탄탄하게 좀 이끈 배경이 좀 됐었는데 사실 지난주 후반에 일부 이 세제 개편에 관련된 어떤 노이즈 이런 부분들이 투매로 좀 이어졌었고 이 부분은 외인과 이제 기관의 동조 매도량이 좀 증가됐던 원인들 이게 오늘의 어떤 시점 안에서는 일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어떤 재검토 이슈가 일단 안도될 수 있는 수준은 좀 아니지만 어떤 추가적인 어떤 투매는 다소 좀 진정시키는 어떤 배경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보지만 대체적인 어떤 시장의 방향성들은 명확한 리스크의 어떤 해소라기보다는 우려감이 좀 상존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재차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시 해탁금이 60조 원대 중반에 대한 흐름을 지난주에 이어서 비교적 비슷한 수준에서 좀 유지가 좀 되고 있고요. 신용잔고의 양도 21조 7,915억 정도로 좀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 지난주 대비해서는 뭐 소폭 좀 증가된 약 한 2천억 정도가 좀 증가된 수치로 좀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4분기 어닝 시즌에 관련된 기대감들 그리고 관세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일부 좀 해소되고 난 이후에 유입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배경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인 어떤 시장의 방향성들이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은 외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 방향성들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환경이라든가 수급적인 어떤 노이즈 구간을 좀 해소한다면 저는 뭐 점진적으로 어떤 상향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은 좀 재차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뭐 명확한 방향은 사실 국내 어떤 이슈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미국에서 뭐 금요일 날 좀 발표됐던 고용보고서에 관련된 어떤 둔화 우려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인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재차 시장이 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는 영향도 일부는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좀 우려하기보다는 대형주 중심의 과대 낙폭 부분들은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에서에 대한 접근은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공포로 인한 투매는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양시장 모두 다 개인 투자자가 조금 더 이끌어가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쨌든 이번 급락과 지금 현재의 상황을 단기적인 악재로 파악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요.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전체적으로 뭐 지난주 금요일에 대한 매도량이 좀 많았던 부분들을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게 사실 뭐 7월 기중의 어떤 수급 동향들을 보면 굉장히 좀 외인과 기관의 동조 수급이 좀 좋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외인의 수급이 좀 좋았던 점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이 좀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성들이 즉 증시의 어떤 부양에 관련된 의지를 어느 정도는 좀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네. 세제 개편안에 관련된 어떤 일부 우려감들은 이번에 뭐 정책을 좀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이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좀 부각됐던 부분들, 특히나 7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이 컨센 대비해서 좀 하회했던 부분들, 이 부분은 관세에 관련된 영향을 좀 논의로 하더라도 연준에서 고려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라고 봅니다. 페드워치의 경우에도 지난주 이상에 대한 확률치가 한 89.8%까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높게 좀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65%대에서 다시 89.8%대까지 좀 상향이 됐고 지금 10월 데이터에서 한 95% 정도에 대한 금리 인하치를 전망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코스닥 지수에 대한 어떤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키는 과정이다. 네. 그래서 이제 고용지표에 관련된 어떤 우려감들보다는 하반기 명확해지는 금리 인하의 어떤 시그널들이 시장의 어떤 이 수급 환경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좀 제시가 좀 되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나쁘지 않게 좀 흘러가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 만회하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은 강보합 정도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지난 한 주를 좀 돌이켜봤을 때는 머스크의 힘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반도체, 삼성전자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까지 했다가 우주까지 좀 손이 뻗어졌죠. 스페이스X랑 스피어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피어가 상한가 터치 나왔고 오늘도 사실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좀 이어갑니다. 지금 12% 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약간 어지러운 상황이니까요. 이런 네. 시장 속에서는 전략적으로 이슈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시장의 어떤 수급 방향성들 전체적인 어떤 조정이 좀 빌미가 됐을 때는 우리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단기적인 수급이 좀 있었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방향성들이 좀 쇠퇴될 때 대북주 네.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저는 말 그대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봅니다. 왜냐면은 뭐 지금 우리가 조방원 같은 섹터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이 부분이 수급적인 좀 노이즈가 좀 됐을 때 차익 네네. 매물을 좀 강하게 출회된 현상에서 대한 조정의 폭이 좀 컸기 때문에 일단은 고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섹터들의 경우에는 신규 접근에 대한 어떤 이 부담감이 어느 정도는 좀 있죠. 다만 그렇죠. 우리가 사실 수급적인 어떤 기대감이 이제 막 부각됐던 일부 섹터들의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어떤 시세는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좀 항상 강조드렸던 연속성 관점에서 좀 부족한 흐름들이 좀 있지 않나. 다만 우리가 선별적인 어떤 개별 이슈들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정말로 이제 실적과 좀 연동될 수 있는 외형 확장이 좀 계기가 좀 될 수 있는 가장 큰 시그널이 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단순한 어떤 수급이 일시적으로 이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됐던 대형주에서 일단 뭐 해당 섹터들로 좀 수급이 좀 이전되는 그런 현상 정도로만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8월 우리가 좀 정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에 대한 법정 제출 마감 시한이 한 8월 14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형주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본격화된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아직까지 2분기 어닝 시즌에 관련된 개별적인 어떤 실적 기대감들은 재차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일부 뭐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좀 상당한 구간들 좀 소화를 좀 했었고 네.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이 실적 발표가 반기 보고서에 대한 제출 마감 시한 이전에 좀 많이 이루어진다는 측면들 좀 고려해봤을 때 일단은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가 좀 높았던 그런 섹터들의 경우에는 재차 조정의 좀 빌미를 좀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잘 갔던 쪽에서의 생각은 어떠실지도 궁금해요. 사실 오늘 가장 좀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오션이 되게 크게 떨어져요. 한 6% 정도 하락률 있고 신규 상장했던 대한조선도 2.6%, HD 한조해도 지금 한 3%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LNG 관련한 쪽은 좀 버티지만 일부 종목들도 하락하는 종목들 보여서 오늘 이런 주도주, 조선주의 주도주로서의 역할론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잠깐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조정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단기간에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 그렇죠. 때문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관세 협상에 관련된 기대감들 그렇죠. 이 부분이 잠정적으로 관세 협상이 좀 취소가 되고 그 다음 주로 좀 연기가 됐을 때 이 부분도 사실 뭐 너무나 이제 이 시한이 좀 임박하다 보니까 과연 이제 관세에 관련된 긍정적인 성과를 좀 도출해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이 네. 부분은 전체 시장의 어떤 수급 빌미가 좀 됐는데 조선주의 경우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관세 협상을 좀 그렇죠. 타결했고 전체적으로 한 1,500억 달러에 대한 맞아요, 이 맞아요. 공동 펀드를 조성해서 미국 안에서에 대한 이 조선 건립에 재건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하겠다라는 방향성들을 좀 제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에 대한 수급 반영들은 좀 상당히 지금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앞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성과들은 단순한 어떤 기대감으로는 우리가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일단 선박에 관련된 수주량들이 얼마 정도 더 증가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해당된 분기의 실적이 얼마만큼 줄었고 이익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는가 이 포인트가 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기별 누적 수주잔고가 얼마만큼 증가를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MRO에 관련된 사업 기대감들이 정말 좀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LNG 프로젝트에 관련된 어떤 가시성 있는 부분들 특히나
관세 협상의 주 카드로 좀 활용됐던 미국산 LNG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은 잠재적으로는 LNG 선박의 수요량들이 증가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밸류체인 종목들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기대감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성과적인 측면, 즉 수주 잔고가 얼마만큼 더 증가될 수 있는지 이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사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스를 보면 한미 정상회담이 일본 쪽 기사를 보면 한 12일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국내 언론사를 좀 보면 25일 정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날짜는 중요하지 않지만 일단 8월 달 안에 열린다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요. 조선소 방문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어서 사실 오늘 조선주가 좀 잘 가지 않을까 했는데 많이 올라왔던 탓인지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 특히나 한화오션 그동안 잘 왔었는데 6% 넘게 하락하면서 개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는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유독 좀 하락하는 종목 눈에 띄어서 점검을 좀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PBR입니다. 일단 세제 개편안이 31일에 나오고 그걸 이제 금요일에 소화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일정상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좀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전략들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시죠. 사실 오늘 더 올라오는 테마들을 보면 탈플라스틱, 지역화폐, STO 이런 쪽이 좀 더 강하긴 한데요. 근데 이쪽은 워낙 좀 시초긴 작은 종목들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걸 빼고 제약 바이오를 좀 넣어봤습니다. 미국 쪽에서 고용 쇼크가 나오면서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약 바이오 쪽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 봤을 때 알테오제니안 1.6%, 펩트론도 3.9%, 시총 상위단에 있는 제약 바이오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쪽에서 일정 따라서 주목을 좀 해봐도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AI 소프트웨어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은 일정이 오늘 하나 더 있는 게 독자 AI 모델 프로젝트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서면으로 통해서 10개로 추려진 상황 속에서 오늘 5개 팀으로 더 줄여지게 됩니다. 최종은 한 팀으로 결정이 되고요. 오늘 일단 일정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점검을 좀 시간이 허락하면 같이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PBR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전에 코스피 5,000p 막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기대했던 것보다 세율도 너무 높고 대주주 기준도 낮춰지다 보니까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우리가 작년의 흐름들을 봤을 때 대주주에 관련된 양도세 그리고 금토세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이게 사실 명확한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상 국내 증시가 그동안 좀 미국 증시 대비해서 못 올랐던 그렇죠. 그런 좀 배경이 좀 됐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다시금 이 대주주 양도세 요건들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우려감들이 오늘 대체적인 어떤 이 코스피, 코스닥의 어떤 시장의 어떤 방향성들을 좀 크게 쇠퇴시키는 어떤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10억에서 50억 원으로 이 대주주 요건들을 좀 약화시켰는데 이 부분을 다시 50억에서 10억으로 좀 맞아요. 제한하는 조치를 여기에 더해서 증권거래세율을 최고 0.20포인트까지 좀 상향됐던 부분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좀 기대감을 좀 가졌던 그쵸. 부분들이 배당소득세에 관련된 분리과세 요건들인데 이 부분이 사실 이 도입이 되면 정말 좀 세제의 어떤 혜택 감면 효과들을 좀 감안했을 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배당의 어떤 요건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부각됐기 때문에 고배당주라든가 지주사들의 이 배당 요건들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고 이런 이제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앵커님께서 좀 언급했던 것처럼 약간의 좀 실망감이 좀 작용되지 않았나. 그렇죠. 해당된 내용을 보면요. 현재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가 15.4%에 대한 세금을 좀 부과를 하고요. 그 이상이 되는 구간부터는 최고 49.5%까지 누진세가 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 49.5%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배당소득세와 소득세를 좀 분리한다는 것은 배당소득으로 좀 발생됐던 세금을 따로 떼내서 징수를 하겠다는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요건들이 대체적으로는
사실 이제 35%까지에 대한 어떤 구간을 좀 적용을 좀 했지만 점진적으로 그 금액대에 대한 어떤 이 반영치가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합산했을 때보다는 일단 배당소득세를 좀 따로 떼냈을 때에 대한 요건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배당소득으로 이 세금을 좀 납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제의 어떤 감면 혜택들이 좀 있었고 기업의 경우에도 일단 고배당 요건들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됐는데 이 부분이 좀 한 두 가지 요건들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첫 번째가 배당 성향이 좀 40% 이상, 전체 순이익 대비해서 40% 정도 이상의 배당금을 주는 회사 또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평균 5%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좀 적용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 부분을 수치로 좀 환산을 해보면 한 상장사 기준에서 한 350개 정도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대 적용하지만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만 좀 국한된 부분들은 배당의 의지가 좀 더 꺾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좀 반영됐기 때문에 이게 수급적인 어떤 실망감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좀 있긴 했죠. 앞서서 짚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중에 특히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분은 지금 세율이 35%인데 지방세 포함하면 38.5%까지 오르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은 이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감 속에 오늘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쪽들이 있긴 합니다. 뭐 은행이나 증권 쪽 오늘 개장하고 나서 좀 들어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급 반등은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네, 오늘의 반등 요건들은 여권에서 사실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좀 할 수 있다는 방향입니다. 이 부분을 좀 시사했던 점이 일단 수급적으로는 일부 투매를 좀 중단시키는 그런 네. 사유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 국회 본회의가 오늘 이제 네네. 상정이 좀 됐는데 여기서 좀 통과가 좀 될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다만 해당되는 내용들 보면 이번에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우리가 조항 축소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지난 1차 상법 개정안에서 좀 반영되지 못했던 이 집중투표제에 대한 도입 그리고 여기 대해서 이 감사위원회 분리선출소를 1인에서 좀 2인으로 좀 확대시키는 이 부분은 회사의 경영 감시 체계를 좀 더 강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어떤 주안점을 좀 찾은 것 같은데 시장이 더 기대했던 부분들은 자사주에 대한 이 소각 의무화 조항이 이번에는 좀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3차 상법 개정안에 좀 반영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네. 일단 시장이 가장 크게 좀 기대했던 부분이 이 자사주에 관련된 소각 의무화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은 조금 좀 크게 좀 아쉽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 시간에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1차 상법 개정안에서 빠졌던 집중투표제가 사실 논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지배구조가 좀 취약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단 이 특정한 어떤 이사 후보자들을 뭐 소수 주주가 집중투표제라는 것은 의결권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호 안건에 대해서 합산해서 좀 네. 우리가 의결권을 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은 의결권으로도 이 이사회 진입이 좀 용이하다는 관점 이런 것들은 사실상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우려가 재차 좀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반대로 좀 해석을 해보면 지배구조가 좀 취약한 그런 이 지주사라든가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배권을 좀 강화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점진적으로 장내 매수라든가 자사주에 관련된 매입 의사결정들이 좀 더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요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일부 기대 요인들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사주의 소각 관련된 의무화 조항이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에는 좀 빠졌지만 3차 개정안의 어떤 발의 요건들이 뭐 검토가 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에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좀 남아 있긴 하네요. 오늘 이제 오후에 국회 본회의 예정이 좀 되어 있고요. 여기서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자사주 소각은 제외가 됐기 때문에 3차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자사주가 비중이 좀 높아서 주목받았던 신영증권도 0.08%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부국증권 같은 경우도 한 2%대 상승률 현재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 함께 챙겨드립니다. 일정 5장 안에 체크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넘어가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9월과 10월 되면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 남아 있거든요. 나올 건데 알테오젠, 뭐 ABL도 있고 뭐 한올 바이오파마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텐데 일정 남아 있는 이 구간에서 플랫폼들에 대한 기업들 주목해 보는 건 좀 어떨까요? 네. 제가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 하반기 금리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달이 하필이면 또 9월 아니면 또 10월이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9월과 10월 데이터를 보면 개별적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임상 성과 또는 맞아요. 미국 FDA에 대한 시판 허가 여부가 좀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9월 30일 안에 미국 FDA에서 키토라다 SC 제형제에 대한 승인 여부가 좀 결정이 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사실 9월에 금리나 효과가 좀 맞물리게 된다면 수급적인 어떤 방향성들은 대형주가 이끌고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번에 이 유럽 임상종약회에 대한 이 기간이 제가 한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제가 좀 체크가 좀 됐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단기적인 기대감들이 좀 가장 큰 학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미국의 암학회라든가 뭐 임상종약회, 유럽의 임상종약회 이게 3대 암학회 안에서에 대한 성과를 보면 하반기에 개최됐던 유럽 임상종약회에서에 대한 임상 성과가 뭐 초록 공개도 가장 건수가 좀 많고 여기에서 방향성이라든가 또는 뭐 시판 허가에 관련된 어떤 승인 이슈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어떤 발표가 좀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네.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수가 3,200포인트까지 상승했을 때 사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과연 좀 정상적으로 가치 반영을 좀 많이 했나라는 관점. 이 부분은 사실 뭐 추가적인 어떤 연속성 부분들은 금리나 효과가 좀 맞물리면서 조금 더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대형 플랫폼주들에 대한 임상 성과라든가 미국의 승인 여부 이런 것들은 좀 재차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동조된 수급 안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리스크적인 어떤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과거처럼 어떤 임상 시험에 좀 진입한다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주식을 선뜻 좀 따라서 좀 매수하기보다는 명확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가 기술 이전의 성과가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옥석가리기 하면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이번 주만 놓고 본다 하면은 일단 산도즈 실적 발표가 8월 7일에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알테오젠 SC 제형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는지 이번 주에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7일이면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9월과 10월 관련해서 초록과 제출 기한도 있고 FDA 최종 승인 여부 결정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들 잘 체크하시면서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지정학 리스크 속 GCC 걸프 협력회의 진출 전략적 기회 부각이라는 댓글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동 GCC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은 앞으로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는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함께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GC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사우디, UAE, 그리고 쿠웨이트나 바레인 등 이런 아라비아반도 6개국이 결성한 경제협력기구죠. 이렇게 이 지역은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국부펀드를 바탕으로 한 최근에는 에너지, AI, 또 인프라 디지털 같은 분야 중심의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6월 GCC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 8.7% 증가한 12억 3,600만 달러로 현재 수출 증가율의 두 배를 웃돌며 또 현지에서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현재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중동은 앞으로 먹잇감이 좀 많이 있는 시장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근데 어떤 품목들이 잘 팔리고 있는 건지, 어떤 한국 기업들이 여기를 좀 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수출 품목을 좀 살펴보면 압축기나 변압기 등 이런 발전 전력 인프라 장비가 현재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원자로와 전선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또 하나파워 시스템은 중동에 연간 30대 이상의 압축기를 수출하면서 맞춤형 제품으로 현재 인정을 받고 있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사우디와 또 수천억대 발전 설비 계약을 잇따라 체결을 하면서 또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한전은 UAE, 사우디, 바레인에서 총 11개 프로젝트를 현재 수행 중이면서 최근에 5.5조 원 규모의 PF 계약도 함께 따내는 등 다양한 성과를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그 GCC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상존하는 곳이다 보니까 진출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출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중동은 팔레스타인 분쟁을 더불어서 사실 이란, 이스라엘 긴장 등 여전히 이런 지정학적 불안에 대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죠. 하지만 이런 리스크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또 안정적인 GCC 국가들의 부와 산업이 집중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은 이 지정학적 안전지대이자 중동과 아프리카, 또 서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경제 허브로 현재 부상하고 있으며 이 점이 또 한국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GCC는 국부펀드를 활용한 미래산업 투자도 활발하기 때문에 AI, 또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전환 분야 수출의 가능성도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살펴본 거는 뭐 압축기, 변압기 이런 이제 인프라 쪽을 좀 살펴봤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쪽, 좀 더 본다면 화장품 쪽에 있어서도 사실 중동 쪽에 대한 진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이 관세가 매겨졌을 때 유럽이나 중동 쪽에서 얼마나 팔리는지에 대한 수출 민감도도 있기 때문에 중동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을 좀 살펴보자면 어떤 예상들이 좀 있을까요? 네, 먼저 이렇게 불확실성이 클수록 안전국가의 자본이 집중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GCC는 중동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면서 한국 기업에겐 인프라, 또 신산업 양방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수조 원대 수주 성과를 올리고 있는 한화, 두산, 그리고 한전을 포함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기술력과 현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향후 GCC는 중동 경제의 중심축이자 또 한국의 전략적 수출 파트너로 앞으로 더 부각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동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진출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잘 유지하게 될지도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댓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목표가 8만 원 상향, 증권가 신호탄이란 댓글이고요. 삼성전자 관련한 이야기인데 최근에 다시 6만 전자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지켰던 7만 원인데 사실 여기를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근데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이탈했던 지금 구간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다행히 7만 원 선을 좀 회복을 하긴 했는데 네. 지금 구간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네, 지난 거래일까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3거래일 만에 또 7만 선을 또 이렇게 떨어진 모습이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또 매도에 나섰고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 등 다양한 이슈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결과인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선 이번 조정을 오히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테슬라와의 파운드리 계약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 23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따내며 이 TSMC와 경쟁할 수 있는 2나노 공정 기술력을 또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평가를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항상 발목을 잡았던 두 가지가 파운드리랑 HBM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파운드리는 앞서서 우리 민 앵커가 말씀 주신 것처럼 테슬라 이슈로 살짝 좀 잠재워진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향에 대한 근거를 찾아본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 근거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현재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4조 7천억 원으로 또 시장 기대치보다 낮았지만 이 증권가는 3분기부터 실적 반등이 또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유효한데요. HBM3 매출 확대,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이 세 가지를 또 중심으로 사실 동시에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은 8조 원, 또 일부 증권사는 9조 4천억 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목표 주가도 잇따라 상향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IBK투자증권은 9만 원, 또 하나증권과 DB금융투자는 8만 4천 원으로 기조보다 20%가량 높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요, 바로 HBM의 경쟁력입니다. 삼성전자는 HBM4 개발을 완료하고 또 글로벌 주요 고객사에 샘플을 출하했습니다. HBM3 12단 역시 또 엔비디아와 품질 테스트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도입도 경쟁사보다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확정 실적 나오면서 컨퍼런스 콜 진행을 했었죠. 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유의미한 포인트 중 하나가 HBM4 샘플을 고객사에 출하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HBM3E와 관련한 콜 테스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계속해서 뉴스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단기 리스크를 좀 살펴본다면 투자자분들은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사실 리스크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HBM 발열 이슈, 그리고 4분기 인증 통과 여부, 또 미중 갈등과 한미 관세 충돌의 가능성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데요. 특히 관세 부과는 IT 제품 가격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이는 글로벌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그리고 미국 내 생산기지 투자 확대 등은 이런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와 또 파운드리라는 미래 성장 동력을 현재 확실히 잡고 있다. 이런 점에서 또 포착이 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또 지금의 조정을 전략적 분할 매수 구간으로 보고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이 좀 나와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7만 원 선을 복귀했다가 다시 내줬네요. 69,900원 선 현재 흘러가고 있으니까 7만 원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민혜 거 고맙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 양시장 플러스권에서 머물고 있긴 합니다. 기관 쪽에서 좀 들어와주고 있긴 한데 매수 규모가 아직까지는 그다지 크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 PBR 관련주들 다시 한번 흐름 좀 좋아질 수 있을지 센티 개선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